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탄입니다. 이번 책은 송과장 편이에요. 저자 송희구, 출판사 서삼독. 그럼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생 대부분을 일만 하다가 끝낸다. 나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알람이 울린다. 4시 30분. 아직 껌껌하다. 핸드폰 화면을 밀어 알람을 끈다. 안경을 더듬어 찾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에 올려놨는데 침대 옆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손가락에 안경을 걸리는 느낌이 난다. 아내와 아들은 자고 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다. 주방 불을 켠다. 조용하게 그릇과 수저를 꺼낸다. 와장창. 과일 담는 접시가 어설프게 걸쳐져 있었나 보다. 다행히 아무것도 깨지지 않았다. 잠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인다. 방에서는 기척이 없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2가지 종류의 시리얼을 바라본다. 아들이 먹는 달콤한 것, 아내가 먹는 현미인지 그래놀라인지 하는 덜 단 것. 요즘 옆구리에 살이 찌는 것 같아 덜 단 것을 씹는다. 그릇에 시리얼을 담고 우유를 콸콸 붓는다. 높이 조절을 잘못해서 우유가 그릇 밖으로 사방팔방 튄다. 시리얼을 한 스푼 떠서 입에 넣는다. 와삭바삭 소리가 머리 전체에 울려 퍼진다.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뉴스부터 확인한다. 밤새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날씨를 확인한다. 비 소식은 다행히 없다. 시리얼을 다 먹었다. 남은 우유를 후루룩 들이켠다. 화장실에 들어간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문을 꼭 닫는다. 결혼하고 나서는 앉아서 일을 본다. 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양치를 하고 거울을 본다. 머리가 덥수룩하다. 욕조에 머리를 숙이고 따뜻한 물을 틀어 머리를 감는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드라이어로 말린다. 눌린 머리를 살짝 띄운다. 옷을 입으러 가는데 시리얼을 먹었던 그릇이 보인다. 싱크대 안에 넣고 물로 대충 헹구니 깨끗해진다. 식탁에 튄 우유도 물티슈로 깨끗이 닦는다. 셔츠를 입는다. 아까부터 눈앞에 뭔가 아른거린다. 안경에 묻은 지문 자국이다. 아까 안경을 집을 때 묻었나 보다. 부드러운 안경 닦기로 문지른 후 다시 쓴다. 환하게 보인다. 세상을 밝고 또렷하게 보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안경 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무선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읽던 책을 집어들어 가방에 넣는다. 구두를 신는다. 매일 같은 구두다. 이제 길이 잘 들어서 딱딱했던 가죽이 지금은 헝겊처럼 몰랑몰랑하다.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도둑인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박스가 있다. 마켓컬리다. 밤중에 아내가 핸드폰으로 초집중하고 있던 게 이거였나 보다. 박스를 현관 안으로 옮겨 놓는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한경 미아원 아저씨들이 새벽부터 거리를 쓸고 있다. 아저씨라. 예전에는 성인 남자는 모두 아저씨였지만 이젠 아니다. 곧 40을 앞둔 나보다 어릴 수도 또래일 수도 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새벽에 일찍 타면 지하철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액은 몇백 원이지만 절약했다는 생각에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다. 첫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보인다. 같은 시간, 같은 차를 타면 늘 보이는 얼굴들이 있다. 오늘은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인다. 힐끔 보니 술이 덜 깬 상태이다. 이 동네에서 밤새 술을 마셨거나 지하철 안에서 잠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심해 보이지 않는다.
술에 완전히 취했지만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택한 사람이다. 절약 정신이 나름 투철하다. 나와 비슷한 부류다. 저 사람이 집에 잘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첫 차라서 양 끝자리에만 사람들이 앉아있다. 늘 앉던 자리에 앉는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어제 읽던 부분을 펼친다. 새벽 6시 회사에 도착한다. 정확히 1시간의 여정을 마친다. 사원증을 찍으니 자동문이 열린다. 신입 때만큼은 아니지만 사원증을 찍고 드르륵 문이 열릴 때 느껴지는 희열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나보다 빨리 출근하는 사람은 2명뿐이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2분. 2분은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 인기척을 느끼면 대화를 멈추고 청소를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방해하지 않기 위해 소리를 죽이고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집에서도 조용히, 회사에서도 조용히, 늘 조용히 한다. 나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한다.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편다. 일기를 쓴다. 일기는 보통 그날 저녁에 쓰지만 나는 아침에 쓴다. 어제 무얼 하고 무얼 느꼈는지, 오늘은 무얼 할 것인지 작은 노트에 적는다. 적게는 3줄 정도, 느낌이 올 때는 10줄 정도 쓴다. 가끔 앞에 무엇을 썼는지 들춰보면 재미있다. 사진과는 다른 기억을 준다. 손글이 주는 매력이다. 내 사무실 책상은 지저분하다. 어느 책에서 지저분한 상태가 창의적 사고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다. 집에서 일부러 어질러 놓았다가는 내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책상 위에는 온갖 주제의 책들이 놓여 있다. 경제, 육아, 자기계발, 소설. 한동안 자기계발 책만 읽다 보니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 다른 분야의 책들도 챙겨 읽는 중이다. 모든 책에는 작가의 경험과 인생관이 담겨 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직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온다. 오자마자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믹스커피를 타 마신다. 후루룩 커피 마시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린다. 어떤 사람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업무를 하는지 키보드를 두드린다. 책을 읽다 보니 잠이 몰려온다. 해외 출장 때 비행기에서 받은 안대를 쓴다. 의자를 뒤로 젖힌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유튜브를 켠다. 명상 음악을 튼다. 금세 잠이 든다. 업무 시작 시간은 아침 8시 30분이다. 8시 20분에 알람이 울리도록 해둔다. 잠깐 잠이 들었나 보다. 누군가 내 어깨를 꾹꾹 주무른다. 시원하다. 잠에서 깬다. 김 부장님이다. 동시에 알람도 울린다. 김 부장님은 오늘도 깔끔한 모습이다. 나도 부장님처럼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싶다. 입사하고 2년째까지는 나름 신경을 썼다. 가끔 정장도 사고 셔츠도 칼같이 각 잡아 입고 다녔다. 결혼하고 나서 풀어지더니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아예 내려놨다. 누가 나를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옆자리 정대리도 출근해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핸드폰을 보고 있다. 8시 25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체조는 올해부터 없어졌다. 나는 은근히 그 체조가 좋았다. 하고 나면 몸도 풀어지고 어딘가 개운하기도 했다. 없어진 걸 보니 다른 사람들은 싫었던 모양이다. 업무 시작 시간이다. 아웃룩을 켠다.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이 쌓여있다. 20개. 그중 10개는 광고다. 차단하고 차단해도 뚫고 들어오는 스팸 메일을 모조리 지운다. 스팸 메일함과 휴지통을 깨끗하게 비운다. 비우지 않으면 찜찜하다. 일을 시작한다. 점심시간이다. 아무도 먼저 가자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김 부장님이 고개를 세며시 들며 가지 라고 말을 보탠다. 팀원들이 모두 일어난다. 사내 식당으로 향한다.
각자 식판을 들고 와서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권사원은 천천히 먹는다. 정대리는 약간 빨리 먹는다. 김 부장님은 그냥 마시는 것 같다. 나는 아주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천천히 먹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나까지 빨리 먹으면 천천히 먹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진다. 나는 권사원의 속도에 맞춰 먹는다. 절반쯤 먹었을까? 김 부장님은 벌써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씹지도 않고 넘긴 모양이다. 정대리도 거의 다 나는 권사원의 속도에 맞춰 먹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원이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겠단다. 아, 배가 아직 안 찼는데. 나는 먹는 속도를 김 부장님의 속도로 바꾼다. 숟가락과 입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입에 마구 밀어넣는다. 정대리가 다 먹고 식판 정리를 시작할 때쯤 나도 수저를 놓는다. 앞으로 권사원 속도보다는 약간 빠르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밥을 다 먹고 팀원들과 커피숍으로 간다. 부장님은 어느새 도망가고 없다. 이해할 수 있다. 팀원들과 커피숍을 가면 상급자가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기특하게도 정대리와 권사원은 더치페이를 하자고 한다. 아주 가끔은 내가 사지만 매일 산다면 부담이긴 하다. 우리는 시시콜콜한 잡담을 한다. 나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라 관심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다. 다른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공유할 수 있고 무엇이 유행인지도 알 수 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공통 관심사는 투자다. 정대리는 한방주의고 권사원은 한걸음주의다. 정대리는 한 방에 대박을 터뜨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권사원은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배우고자 한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 관심사는 연애와 결혼이다. 내가 그 나이에 가졌던 관심사와 같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나기 위해 가끔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결혼 생활은 말로 아무리 해봐야 모른다. 첫 키스의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듯이 뭐든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퇴근길이다.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출근길에 보던 책을 펼친다. 퇴근길에는 서서 책을 본다. 서서 보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래도 앉고 싶긴 하다. 자리가 있다면 앉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는다. 저녁은 방울토마토와 삶은 고구마다. 10년째 다이어트를 한 덕인지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린다. 아들은 숙제를 하고 있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씻기고 재운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씩 꺼낸다. 이제야 쉬는 시간이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오늘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바쁘고 치열하게 보낸 것 같다. 2장,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오늘은 정대리의 결혼식이다. 밝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식장에 도착한다. 정대리와 그의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덕담을 건넨다. 축의금을 내고 신랑 측 하객석에 가서 앉는다. 내 왼쪽에는 김 부장님, 오른쪽에는 권사원이 앉아있다. 정대리가 신부와 행진한다. 멋있다. 잘생겼다. 드디어 동지가 생겼다. 유부남이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웰컴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셋은 한층 내려가 뷔페로 간다. 테이블을 잡아놓고 부장님과 권사원이 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린다. 누군가는 짐을 지켜줘야 한다. 돌아온 부장님의 쟁반 위에는 탕수육과 육회, 2가지 메뉴만 수북하다. 송 과장,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거야. 딴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김 부장님은 회사 바깥에서도 여전하다. 챙겨주는 모습도 참 김 부장님답다고 생각하며 나는 얼른 일어나 적당히 접시를 채우고 자리에 앉는다.
나와 권사원이 절반쯤 먹었을 때 부장님은 벌써 한 접시를 다 비우고 다음 접시를 채우러 간다. 권사원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송 과장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요즘 뭔가 다 꼬인 듯한 느낌이에요. 결혼이랑 직장 생활이요.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말했는데요. 다음 주에 속초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그때 직진하든지 아니면 다 뒤집어 버리든지 하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 시험과 취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결혼을 고민하는 후배에게 내가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11년째 다니는 이 직장을 아직도 왜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다니는지 모르는 내가 말이다. 글쎄. 제 질문이 좀 그랬나요? 송 과장님은 뭐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내가? 아니야. 나도 모르는 거 많아. 그리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네? 송 과장님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마흔을 코앞에 둔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실수투성이다. 이제까지 궁금한 것은 대부분 책에서 답을 찾았다. 책에서 못 찾은 답은 내 기억 깊숙이 새겨진 과거의 경험들에서 찾았다. 머릿속에 가장 움푹 패인 기억 중 하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이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의심을 품던 그때 잠깐 그 기억을 되짚어 볼까 한다. 페이지 100.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큰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이상하긴 이상하더라. 나도 만만치 않게 공장에서 고생했는데. 금수저가 아니었다. 사기꾼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을 마치고 우유 배달을 한 사람이었다. 나라고 그렇게 못될 이유가 없다.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번도 머릿속에 있던 적이 없다. 그 아저씨를 알고 나니 나도 목표가 생긴다. 60억 보상받기. 페이지 136. 주말마다 본격적으로 땅을 보러 다닌다. 아파트, 상가, 토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가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지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로 제한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 상황에 맞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한다. 대중교통을 적절히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 경기도, 서울. 이 두 곳이 나의 타깃이다. 서울의 토지 시세를 검색한다. 터무니없다. 너무 비싸다. 서울에 인접하여 경계에 있는 경기도 또한 너무 비싸다. 나의 자금으로 가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이다. 경기도 외곽만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땅을 보기 시작한다. 페이지 152. 땅도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 저기 있는 놈들 좀 봐. 전부 똑같이 생겼어. 다 논이고 밭이야. 네, 그렇네요. 생긴 건 같아도 가치는 다 달라. 총각이 이 동네를 개발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위치의 땅을 개발할지는 이 돼지고기에 달렸어. 네? 개발 압력, 개발 가능성.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패를 좌우하는 돼지고기야. 이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분별해내는 안목이 중요해. 페이지 165. 그 피자칼이 어디는 4번 지나가고 어디는 한 번만 지나가잖아. 네, 그게 왜요? 꼭 도로 같지 않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도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있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도로야. 순간 머리가 띵했다. 그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될까? 말 안 해도 알지? 그런 땅들을 찾는 게 내가 하는 직업이고 총각이 찾는 땅이고 맞나?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페이지 248.
어느 지역의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90%가 넘어. 그것만 보면 마치 갭이 적어서 투자하기 딱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20, 30대 인구수가 줄고 있거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면 그 지역의 통화량과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지. 그 뜻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고 혹시나 풍선 효과로 오른다면 주변에 약간의 공급만 있어도 바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해. 그런 수요가 얕은 곳은 피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은근히 많아. 페이지 271. 이럴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야 한다. 왜 갑자기 다가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준다는 건지 생각해야 한다. 부장님은 명함을 챙긴다. 아무래도 많이 할인해주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온다는 말에 혹한 것 같다. 이 세상에 따박따박 멈추지 않는 것은 시계추뿐인데 부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저런 물건은 조심해야 한다고 한 번만 말한다. 두 번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페이지 330.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아. 어설프게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직감은 허상을 아름답게만 보려 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망상이자 공상이지. 이런 사람들을 좀 깨워야 하는데 다들 자는 척한단 말이야. 자는 척이요? 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면 되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는데 이상한 것들을 배워서 엉뚱한 신념과 지식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첫 단추, 첫 발이 중요한 거야. 자, 마지막 한 잔 하지.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